용지숙 씨는 60대 중반의 여성으로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홀로 살아가고 있었다. 남편의 죽음으로 받은 암보험금과 남은 재산으로 넉넉한 노후를 꿈꿨다. 아들에게 보험금의 절반을 나눠주며 잘 살라고 당부한 뒤 자신은 조용히 여생을 보낼 계획이었다.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평범한 회사원 생활을 벗어나 카페를 열겠다고 했다. 처음엔 지숙 씨도 젊은 부부의 도전을 응원했지만 코로나가 터지며 상황이 꼬이기 시작했다. 카페는 매출이 떨어지고 손주를 돌봐달라는 부탁이 늘어나며 지숙 씨의 삶은 점점 그들의 필요에 맞춰졌다. 그러던 어느 날 밤늦게까지 일한다고 했던 아들과 며느리가 사실은 술을 마시거나 가게에서 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충격 속에서도 지숙 씨는 묵묵히 손주를 돌보고 집안일을 감당했지만 마음속 불편함은 커져갔다. 결국 카페를 권리금 받고 판아들과 며느리는 고깃집을 열겠다며 집을 명의로 넘겨달라고 요구했다. 그 순간 지숙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음을 깨달았다. 겉으로는 동의하는 척하며 시간을 끌고 집을 팔아 고향으로 떠날 계획을 세웠다. 부동산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명예 변경을 기대하며 서류를 기다릴 때 지숙 씨는 집 매매 계약서를 내밀며 단호히 선을 그었다. 너희 힘으로 살아. 나도 내 힘으로 살 테니까. 집을 판 뒤 고향으로 돌아간 지숙 씨는 감나무가 흔들리는 작은 마당이 잠옷님 얻는 집에서 자유로운 삶을 시작했다. 더 이상 누구의 어머니나 시어머니가 아닌 오직 자신으로 살아가는 매일이 행복했다. 고향으로 돌아온 용지숙 씨는 작은 집에서 새 삶을 시작했다. 매일 아침이면 마당에 나가 감나무 아래에서 바람을 느끼며 차를 우려냈다. 도시에서의 반복적인 일상과 달리 이곳에서의 시간은 느리고 자유로웠다. 손주를 돌보느라 아파했던 무릎도 점차 나아졌고 마음의 무거움도 사라졌다. 지숙 씨는 가끔 동네 시장에 들러 싱싱한 채소를 사와 반찬을 만들었다. 옛 친구들과 함께 차를 마시며 웃고 떠드는 시간은 그녀에게 오랜만에 찾아온 평화였다. 어느 날 시장에서 우연히 옛 이웃인 미연을 만났다. 지수가 요즘 얼굴이 좋아 보여. 도시 떠난 게 잘한 선택이었나 봐. 미연의 말에 지숙 씨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러게 진작 이렇게 살 걸 그랬어. 두 사람은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눴다. 미연은 지숙 씨에게 동네에서 열리는 작은 모임에 나와보라고 권했다. 처음엔 망설였지만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에 참석하기로 했다. 모임에서 지숙 씨는 뜻밖의 제안을 받았다. 동네 어르신들이 모여 만든 작은 협동조합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지숙 씨의 요리, 솜씨를 보고 함께 해보지 않겠냐는 것이었다. 저야 손으로 뭐라도 하는 게 좋죠. 근데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지숙 씨가 걱정스레 묻자 한 어르신이 웃으며 말했다. 지숙 씨가 손주 밥 챙겨주던 솜씨면 충분해. 우리 다 같이 하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말고. 그 말에 지숙 씨는 용기를 내기로 했다. 반찬 가게는 소박했지만 동네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장소였다. 지숙 씨는 매일 아침 채소를 다듬고 된장국을 끓이며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일에 점점 재미를 붙였다. 그러던 어느 날 핸드폰이 울렸다. 화면에 뜬 번호는 아들이었다. 지숙 씨는 잠시 망설였지만 담담히 전화를 받았다. 엄마, 잘 지내세요. 저 미안해요. 아들의 목소리는 작고 조심스러웠다. 그래, 너도 잘 지내면 됐다. 무슨 일로 전화했니? 지숙 씨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그냥 엄마 목소리 듣고 싶어서요. 저희 지금 좀 힘들어요. 고깃집 시작했는데 대출 갚는 게 쉽지 않아서 아들이 말을 잇자 지숙 씨는 살짝 한숨을 쉬며 말했다. 너희가 선택한 길이니까 너희가 책임져야지. 나도 이제 내 삶 살기 바빠. 아들은 더 할 말이 없는 듯 조용해졌고 결국 알겠어요. 엄마 건강하세요라며 전화를 끊었다. 지숙 씨는 전화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아들에 대한 미련은 없었지만 어딘가 씁쓸한 마음이 스쳤다. 며칠 뒤 반찬 가게에서 일손을 돕던 지숙 씨는 손님 중 한 명이 건넨 소식을 들었다. 지숙 씨 아들네 고깃집 결국 문 닫았다더라. 며느리랑도 별거 중이라던데 지숙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렇구나. 그 애들 인생이지. 더 이상 그 이야기에 얽매이고 싶지 않았다. 대신 가게에서 만든 김치찌개가 손님들에게 칭찬받는 소리를 들으며 미소를 지었다. 반찬 가게는 점점 입소문을 타며 바빠졌고 지숙 씨는 동네 사람들과 함께 가게를 키워나갔다. 어느 날 밤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유난히 반짝이는 밤이었다.
이제야 나를 찾은 기분이야 라고 중얼거리며 집으로 들어갔다. 지숙 씨의 삶은 더 이상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만을 위한 것이었다. 용지숙 씨의 삶은 고향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안정적으로 흘러갔다. 매일 아침이면 가게로 나가 손님들에게 따뜻한 된장국과 김치를 대접했고 저녁이면 집으로 돌아와 마당에서 차를 마시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가게는 동네를 넘어 근처 마을까지 소문이 퍼지며 손님이 늘어났다. 지숙 씨는 처음엔 단순히 손을 놀리는 취미로 시작했던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다.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 운영하던 조합은 수익을 나눠 각자의 노후 자금으로 쓰기로 했고 지숙 씨도 그 돈으로 집을 조금 손보고 마당에 작은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다. 텃밭에서 자란 상추와 고추를 반찬에 넣으니 손님들이 더 좋아했고 지숙 씨는 자신이 이렇게 생산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꼈다. 그러던 어느 날 가게에 낯선 손님이 찾아왔다. 40대쯤으로 보이는 여성은 도시에서 왔는지 세련된 옷차림이었다. 여기 김치찌개 정말 맛있다고 해서 일부러 찾아왔어요. 혹시 주인분이세요? 지숙 씨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가 좀 돕고 있어요. 맞다니 다행이네요. 여자는 김치찌개를 먹으며 감탄을 연발하더니 명함을 내밀었다. 저는 음식 관련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PD예요. 이런 소박한 가게 이야기가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줄 것 같아서요. 촬영 제안 드려도 될까요? 지숙 씨는 순간 당황했지만 PD의 진지한 눈빛에 마음이 움직였다. 저 같은 사람 이야기가 뭐 대단하다고 그래도 해보고 싶다 하시면 한번 해보죠. 그렇게 반찬 가게는 뜻밖에도 방송에 나오게 되었다. 촬영은 며칠에 걸쳐 진행되었다. 지숙 씨가 텃밭에서 채소를 따고 반찬을 만드는 모습이 카메라에 담겼다. PD는 지숙 씨에게 삶의 이야기를 물었고 처음엔 망설였던 지숙 씨도 차츰 마음을 열었다. 전에는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저를 위해 살아요. 그게 제일 큰 변화죠. 방송이 나간 후 가게는 더 바빠졌다. 손님들이 전국에서 찾아왔고 심지어 온라인 주문까지 밀려왔다. 지숙 씨는 처음엔 어찌할 바를 몰랐지만 조합원들과 함께 배달 시스템을 만들며 새로운 도전에 적응해 갔다. 그러던 중 아들에게서 오랜만에 메시지가 왔다. 엄마, 방송 봤어요? 진짜 대단하시네요. 저도 잘해보려고 노력 중이에요. 지숙 씨는 짧게 답했다. 그래, 너도 힘내라. 아들의 고깃집이 망했다는 소식을 들은 뒤로 연락이 뜸했었는데 이번엔 목소리에 힘이 있어 보였다. 그러나 진짜 놀라운 소식은 따로 있었다. 방송을 본 한 출판사에서 지숙 씨에게 책 출간을 제안한 것이다. 용기 있는 삶을 사는 여성의 이야기를 책으로 내고 싶어요. 지숙 씨 이야기가 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줄 거예요. 지숙 씨는 얼떨결에 제안을 받아들였다. 글을 쓰는 건 처음이라 조합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방송에서 했던 이야기를 정리해갔다. 몇 달 뒤 나로 살아가는 시간이라는 제목의 책이 출간되었다. 책은 소박한 삶과 자아 발견에 대한 이야기로 독자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다. 지숙 씨는 책 사인회에 초대받아 처음으로 독자들을 만났다. 한 젊은 여성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저도 가족 때문에 힘들었는데 이 책 읽고 용기를 냈어요. 감사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숙 씨는 자신이 단순히 반찬을 만드는 할머니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임을 깨달았다. 어느 가을 저녁, 지숙 씨는 마당에 앉아 감나무 아래에서 책을 읽었다. 바람이 부드럽게 나무잎을 흔들었고 하늘은 주황빛으로 물들어갔다. 아들 내외와의 갈등, 힘들었던 날들이 이제는 먼 과거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문득 생각했다. 내가 이렇게까지 올 줄은 몰랐네. 그래도 참 잘 살아왔어. 지숙 씨의 삶은 이제 단순한 노후가 아니라 끝없는 가능성을 가진 새로운 시작이었다. 용지숙 씨는 60대 중반의 여성으로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홀로 살아가고 있었다. 남편의 죽음으로 받은 암보험금과 남은 재산으로 넉넉한 노후를 꿈꿨다. 아들에게 보험금의 절반을 나눠주며 잘 살라고 당부한 뒤 자신은 조용히 여생을 보낼 계획이었다.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평범한 회사원 생활을 벗어나 카페를 열겠다고 했다. 처음엔 지숙 씨도 젊은 부부의 도전을 응원했지만 코로나가 터지며 상황이 꼬이기 시작했다. 카페는 매출이 떨어지고 손주를 돌봐달라는 부탁이 늘어나며 지숙 씨의 삶은 점점 그들의 필요에 맞춰졌다. 그러던 어느 날 밤늦게까지 일한다고 했던 아들과 며느리가 사실은 술을 마시거나 가게에서 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충격 속에서도 지숙 씨는 묵묵히 손주를 돌보고 집안일을 감당했지만
마음속 불편함은 커져갔다. 결국 카페를 권리금 받고 판 아들과 며느리는 고깃집을 열겠다며 집을 명의로 넘겨달라고 요구했다. 그 순간 지숙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음을 깨달았다. 겉으로는 동의하는 척하며 시간을 끌고 집을 팔아 고향으로 떠날 계획을 세웠다. 부동산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명예 변경을 기대하며 서류를 기다릴 때 지숙 씨는 집 매매 계약서를 내밀며 단호히 선을 그었다. 너희 힘으로 살아. 나도 내 힘으로 살 테니까. 집을 판 뒤 고향으로 돌아간 지숙 씨는 감나무가 흔들리는 작은 마당에 있는 집에서 자유로운 삶을 시작했다. 더 이상 누구의 어머니나 시어머니가 아닌 오직 자신으로 살아가는 매일이 행복했다. 용지숙 씨는 이제 70대 후반에 접어들었다. 세월은 그녀의 얼굴에 주름을 더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따뜻하고 단단했다. 요리 교실은 지역에서 작은 명소가 되었고 아이들은 지숙 씨를 할머니 선생님이라 부르며 따랐다. 진아도 이제 중학생이 되어 주말마다 할머니 집에 와서 요리를 돕거나 마당에서 책을 읽었다. 지숙 씨는 진아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가장 큰 기쁨이었다. 어느 봄날, 두 사람은 텃밭에 씨를 뿌리며 이야기를 나눴다. 할머니, 나중에 저도 할머니처럼 제 가게를 하고 싶어요. 근데 무서워요. 잘 안 되면 어쩌죠? 진아는 걱정 어린 눈으로 물었다. 지숙 씨는 씨앗을 흙에 묻으며 말했다. 무서워도 해봐야지. 나도 처음엔 다 무서웠어. 실패해도 괜찮아. 그걸로 배운다고 생각하면 돼. 진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지숙 씨는 손주의 꿈을 응원하며 자신이 걸어온 길이 누군가에게 길잡이가 될 수 있음을 느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숙 씨는 건강이 예전 같지 않음을 느꼈다. 무릎이 다시 아프기 시작했고 숨이 차는 날이 많아졌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는 나이 들며 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쉬라고 권했다. 지숙 씨는 담담히 받아들였다. 이 나이까지 이렇게 살았으면 됐지라며 웃었다. 그녀는 요리 교실을 지역 청년들에게 맡기고 집에서 보내는 시간을 늘렸다. 하지만 손을 놓은 건 아니었다. 집에서 작은 레시피 노트를 정리하며 진아와 후배들에게 남길 기록을 만들었다. 노트에는 반찬 만드는 법뿐 아니라 그녀의 삶에서 배운 지혜가 담겼다. 실패는 끝이 아니야. 시작이야 같은 문장은 지숙 씨의 인생을 요약한 말이었다. 어느 여름 저녁, 지숙 씨는 마당에 앉아 감나무를 바라봤다. 나무는 열매를 주렁주렁 매달고 있었다. 그때 문이 열리며 성민과 진아가 들어왔다. 성민은 이혼 후 혼자 살며 소박한 일자리를 얻었고 가끔 진아를 데리고 엄마를 찾아왔다. 엄마, 우리 감 따러 왔어요. 진아가 감 샐러드 만들고 싶대요. 지숙 씨는 힘겹게 일어나 손을 내밀었다. 그래, 같이 따자. 세 사람은 웃으며 감을 땄고 부엌에서 샐러드를 만들었다.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한 순간이었다. 성민은 조심스레 말했다. 엄마, 그때 제가 잘못한 거 다 잊지 않았어요? 이제라도 잘해보려고요. 지숙 씨는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다 지난 일이야. 너도 내 인생 잘 살아가면 그걸로 엄마는 충분해. 그날 밤, 지숙 씨는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웠다. 시간이 더 흘러 지숙 씨는 어느 가을 아침 조용히 눈을 감았다. 잠든 듯 평화로운 얼굴이었다. 장례식은 소박했지만 동네 사람들, 요리 교실 아이들, 책을 읽은 독자들이 찾아와 그녀를 기렸다. 성민과 진아는 지숙 씨가 남긴 레시피 노트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할머니가 우리한테 남긴 게 많네요라며 진아는 노트를 꼭 안았다. 지숙 씨의 집은 진에게 물려졌고 진아는 그곳에서 할머니의 꿈을 이어가기로 했다. 몇 년 뒤 진아가 연 작은 반찬 가게는 지역 명소가 되었고 간판에는 지숙 할머니의 마터홀이라는 이름이 걸렸다. 가게 한쪽에는 지숙 씨의 사진과 책이 놓여 있었다. 지숙 씨가 떠난 마당의 감나무는 여전히 계절마다 열매를 맺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나무잎이 흔들리며 그녀가 사랑했던 고향의 잔잔한 노래를 들려주는 듯했다. 그녀의 삶은 끝났지만 그 흔적은 진아와 수많은 사람들에게 살아 숨쉬었다. 지숙 씨는 떠났지만 그녀가 남긴 용기와 사랑은 영원히 용지숙 씨가 떠난 후 몇 년이 흘렀다. 그녀의 손주 진아가 20살이 되었을 때 정지숙 할머니의 마터에 모은 고향 마을을 넘어 지역에서 유명한 반찬 가게가 되어 있었다. 진아는 대학 진학 대신 할머니의 집과 가게를 지키며 요리사의 길을 선택했다. 가게는 소박했지만 지숙 씨의 레시피 노트를 바탕으로 한 반찬들은 손님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다. 특히 할머니가 즐겨 만들던 김치찌개와 감샐러드는 단골 메뉴로 자리 잡았다. 진아는 매일 아침 텃밭에서 채소를 따고 가게에서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할머니가 했던 일을 그대로 이어갔다.
할머니가 여기 계시면 저를 칭찬해 주셨을 거예요 라며 그녀는 종종 감나무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진아의 삶이 늘 순탄했던 건 아니었다. 가게가 커지면서 경쟁도 심해졌다. 근처에 새로 생긴 프랜차이즈 식당이 손님을 뺏기 시작했고 매출이 줄어드는 날이 많아졌다. 진아는 고민 끝에 아버지 성민에게 조언을 구했다. 성민은 이혼 후 작은 배달 일을 하며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다. 진아야, 나도 사업 망해본 사람이야. 근데 내 할머니가 늘 말했지. 무서워도 해봐야 한다고. 너만의 방법을 찾아봐. 성민의 말에 진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할머니의 노트를 다시 펼쳐보며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곧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고 할머니의 이야기를 담은 소책자를 만들어 반찬과 함께 배송하기로 했다. 지숙 할머니의 마처바이라는 이름과 함께 가족의 사랑에서 시작된 음식이라는 문구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진아의 노력은 점차 결실을 맺었다. 온라인 주문이 늘어나며 가게는 다시 활기를 띠었고 심지어 지역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까지 들어왔다. 촬영 날, 진아는 할머니의 사진을 가게 한쪽에 놓고 말했다. 이 가게는 제 할머니가 남긴 거예요. 저는 그걸 지키고 싶을 뿐이에요. 방송이 나간 후 손님들이 더 늘어났고 진아는 바쁜 나날을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우편함에 낯선 편지가 도착했다. 열어보니 지숙 씨의 책을 읽은 한 독자가 보낸 것이었다. 지숙 씨 이야기를 보고 용기를 얻었어요. 이제 손녀가 그 뜻을 읽는 걸 보니 감동이 2배네요. 힘내세요. 편지를 읽으며 진아는 눈물이 고였다. 할머니의 삶이 자신을 넘어 더 많은 사람에게 닿고 있음을 느꼈다. 시간이 더 흘러 진아는 가게를 확장할 기회를 얻었다. 지역 시장에서 작은 부스를 열자는 제안이 들어온 것이다. 그녀는 망설였지만 할머니라면 해봐라고 말했을 거라는 생각에 도전하기로 했다. 부스는 성공적이었고 진아는 점점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다. 어느 가을날 진아는 감나무 아래에 앉아 할머니의 노트를 펼쳤다.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너희가 나를 잊어도 내가 남긴 사랑은 사라지지 않아. 진아는 그 문장을 읽으며 다짐했다. 할머니, 저도 제 방식으로 사랑을 남길게요. 그날 밤 진아는 새 레시피를 만들며 가게의 미래를 그렸다. 그때 지숙 할머니의 만배는 단순한 가게가 아니라 용기와 사랑이 이어지는 공간이 되어갔다. 마을의 감나무는 여전히 바람에 흔들리며 계절을 보냈다. 지숙 씨가 떠난 지 오래였지만 그녀의 흔적은 진아의 손끝에서 손님들의 미소에서 살아있었다. 진아는 할머니의 삶을 넘어 자신만의 이야기를 쓰고 있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진아는 30살이 되었을 때 지숙 할머니의 맛보에은 더 이상 작은 마을 가게가 아니었다. 지역 시장의 부스가 성공하면서 그녀는 서울의 첫 분점을 열었다. 할머니의 레시피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반찬과 간편식은 도시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온라인 판매도 해외로 확장되었고 일본과 미국에서까지 주문이 들어왔다. 진아는 할머니의 노트를 품에 안고 다니며 모든 메뉴에 지숙 할머니의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담았다. 가게는 단순한 음식점이 아니라 한 여성의 인생과 용기를 전하는 브랜드가 되어갔다. 언론에서는 진아를 할머니의 꿈을 잇는 요리사로 부르며 그녀의 이야기를 다뤘다. 진아는 인터뷰에서 말했다. 저는 할머니의 손맛을 지키고 싶었어요. 그게 제 뿌리니까요. 하지만 성공 뒤에는 새로운 도전이 따랐다. 사업이 커지면서 투자 제안이 쏟아졌고 대기업에서 프랜차이즈화를 제안했다. 지숙 할머니의 맛을 전국에 퍼뜨리자는 말에 진아는 고민에 빠졌다. 할머니의 소박한 가게가 거대한 체인이 되면 그 의미가 퇴색될까 걱정스러웠다. 아버지 성민에게 물었다. 아바, 할머니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성민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내 할머니는 늘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 돈보다 중요한 게 뭔지 알았고 너도 네가 지키고 싶은 걸 잊지 마. 그 말에 진아는 결심했다. 대기업 제안을 거절하고 대신 소규모 가게를 유지하며 품질과 이야기를 우선하기로 했다. 할머니가 제게 남긴 건 돈이 아니라 사랑이에요라며 그녀는 자신의 길을 고수했다. 그러던 어느 날 진아는 개인적인 갈등에 부딪혔다. 오랜 연인과 결혼을 고민하던 중 상대가 사업에 너무 몰두해서 가정을 돌볼 시간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진아는 상처받았지만 할머니의 삶을 떠올렸다. 할머니는 자신을 잃지 않았어. 나도 그래야 해. 결국 그녀는 연인과 헤어지고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 친구들과의 시간, 가게에서 만난 손님들의 미소, 그리고 텃밭에서 보내는 조용한 순간들이 그녀를 채웠다.
진아는 할머니의 노트에 적힌 너희가 나를 잊어도 내가 남긴 사랑은 사라지지 않아라는 문장을 다시 읽으며 생각했다. 저도 제 사랑을 남기고 싶어요. 제 방식대로. 어느 겨울, 진아는 할머니의 고향집에서 뜻밖의 방문을 받았다. 한 다큐멘터리 제작자가 찾아와 말했다. 지숙 씨와 진아 씨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고 싶어요. 두 세대의 용기가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줄 겁니다. 진아는 놀랐지만 할머니의 삶이 더 널리 알려질 기회라 생각하고 수락했다. 촬영은 고향 마을과 서울 가게를 오가며 진행되었다. 영화는 개봉 후 큰 반향을 일으켰고 진아는 할머니와 자신의 이름이 세계 곳곳에 퍼지는 걸 보며 감격했다. 영화 상영회에서 한 관객이 말했다. 이 영화를 보고 저도 제 꿈을 다시 시작했어요. 그 말을 들으며 진아는 할머니가 남긴 씨앗이 자신을 넘어 수많은 사람에게 뿌리내리고 있음을 느꼈다. 겨울이 끝나고 봄이 왔을 때 진아는 감나무 아래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다. 할머니, 저 잘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해낸 거예요. 바람이 나무잎을 흔들며 부드럽게 답하는 듯 했다. 지숙 할머니의 맛은 이제 하나의 가게를 넘어 용기와 사랑의 상징이 되었다. 진아는 할머니의 삶을 계승했을 뿐 아니라 자신만의 새로운 장을 써내려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진아는 40살이 되었을 때 지숙 할머니의 마터은 단순한 음식 브랜드를 넘어 하나의 문화가 되어 있었다. 서울 분점을 시작으로 전국에 소규모 가게들이 생겨났고 각 가게는 지역 특색을 살린 반찬을 만들며 할머니의 소박한 정신을 이어갔다. 진아는 프랜차이즈 대신 협동조합 모델을 선택해 각 가게 주인들이 함께 운영하며 수익을 나눴다. 할머니가 혼자 시작했듯 우리도 서로 도우며 커가자는 그녀의 철학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해외에서도 관심이 커졌고 진아는 일본과 미국에서 열린 푸드 페스티벌에 초대받아 할머니의 레시피를 소개했다. 한 미국 셰프가 감동하며 말했다. 이 음식엔 이야기가 있어요. 단순한 맛이 아니에요. 진아는 그 말을 들으며 할머니의 손맛이 국경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에 닿고 있음을 느꼈다. 그러나 성공 속에서 진아는 새로운 고민에 빠졌다. 내가 이렇게 커진 게 정말 할머니가 원했던 걸까? 사업이 커질수록 그녀는 할머니의 소박했던 삶과 멀어지는 듯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다. 어느 날 고향집으로 돌아와 감나무 아래에 앉아 노트를 펼쳤다. 너희가 나를 잊어도 내가 남긴 사랑은 사라지지 않아라는 문장을 읽으며 그녀는 깨달았다. 할머니는 사랑을 전하고 싶으셨던 거야.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 그날 진아는 새로운 결심을 했다. 그녀는 지숙 할머니의 만번을 넘어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요리 공동체를 만들기로 했다. 가게 수익 일부를 활용해 마을에 무료 요리 교실을 열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반찬을 나눠줬다. 음식은 나눌수록 커져요라며 진아는 할머니의 가르침을 실천했다. 어느 여름 진아는 뜻밖의 방문을 받았다. 아버지 성민이 한 소녀를 데려왔다. 진아야, 이 애가 너 만난다고 고집부렸어. 소녀는 15살쯤 되어 보였고 수줍게 말했다. 저 할머니 책 읽고 용기를 얻었어요. 요리사가 되고 싶어서 찾아왔어요. 진아는 놀라며 물었다. 할머니 책을 어떻게 아는 거니? 소녀는 학교 도서관에서 봤어요. 저도 힘들 때마다 그 책 읽고 버텼어요 라고 답했다. 진아는 그 소녀, 은지를 가게로 데려가 요리를 가르쳤다. 은지는 빠르게 배웠고 곧 진아는 그녀를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였다. 너도 내 꿈을 키워. 할머니가 나를 도왔듯 내가 너를 도울게. 은지는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이 흘러 진아는 50살을 앞두고 있었다. 그녀는 가게 운영을 후배들에게 맡기고 고향집에서 책을 쓰기 시작했다. 할머니의 손맛, 나의 길이라는 책은 지숙 씨와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두 번째 장이었다. 책이 출간된 후 진아는 전국을 돌며 강연을 했다. 한 강연에서 그녀는 말했다. 할머니는 저에게 용기를 주셨어요. 저는 그걸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어요. 우리 모두 각자의 삶에서 사랑을 남길 수 있어요. 강연 후 한 청년이 다가와 말했다. 저도 제 가게를 열었어요. 진아 씨 덕분이에요. 진아는 그 말을 들으며 할머니의 씨앗이 끝없이 퍼져가고 있음을 느꼈다. 어느 가을 저녁, 진아는 감나무 아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다. 나무는 세월을 견디며 여전히 열매를 맺고 있었다. 할머니, 우리 많이 해냈죠. 이제 제가 남길 차례예요. 그녀는 문득 은지와 공동체 아이들을 떠올렸다. 그들이 자신을 넘어 또 다른 이야기를 써갈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 진아는 노트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다. 사랑은 멈추지 않아. 누군가에게 닿을 때까지
그날 밤, 진아는 평화로운 미소를 지으며 잠들었다. 지숙 할머니의 맛홈은 이제 하나의 가게나 브랜드가 아니라 수많은 삶을 잇는 다리가 되어 있었다. 감나무는 바람에 흔들리며 그 이야기를 영원히 진아는 55살이 되었을 때 지숙 할머니의 마타라럼몰은 단순한 요리 공동체를 넘어 전 세계에 영감을 주는 이름이 되어 있었다. 그녀가 만든 협동조합 모델은 여러 나라에서 벤치마킹 되었고 진아는 국제 컨퍼런스에 초대받아 음식으로 있는 사랑에 대해 강연했다. 할머니의 소박한 반찬 가게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이렇게 커질 줄은 그녀도 몰랐다. 진아는 강연에서 말했다. 할머니는 저에게 용기를 주셨어요. 저는 그걸 세상에 나눴고 이제 여러분이 이어가길 바랍니다. 청중의 박수는 그녀의 가슴을 따뜻하게 채웠다. 공동체는 이제 수백 명의 요리사와 주민들이 참여하며 반찬 나눔을 넘어 지역 농산물을 살리는 프로젝트까지 확장되었다. 진아는 이 모든 게 할머니의 손끝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며 진아는 건강이 약해짐을 느꼈다. 잦은 여행과 강연으로 피로가 쌓였고 의사는 이제 좀 쉬세요라고 조언했다. 진아는 고향집으로 돌아와 감나무 아래에서 시간을 보냈다. 어느 날 은지가 찾아왔다. 이제 30이 된 은지는 공동체의 리더로 성장해 있었다. 진아 오늘은 제가 가게를 맡아도 될까요? 언니가 쉴 시간이에요. 은지의 말에 진아는 미소를 지었다. 너라면 충분해. 할머니도 나도 너를 믿어. 진아는 은지에게 할머니의 레시피 노트와 자신이 쓴 책을 건넸다. 이걸로 내 이야기를 써가. 은지는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진아는 공동체를 은지와 젊은 세대에게 맡기고 조용히 물러났다. 어느 봄날, 진아는 마을 아이들과 마지막 요리 교실을 열었다. 아이들은 할머니의 김치찌개를 따라 만들며 웃고 떠들었다. 한 아이가 물었다. 진아 할머니, 왜 음식이 이렇게 맛있어요? 진아는 웃으며 말했다. 사랑이 들어가니까 그렇지. 너희도 사랑 넣는 걸 잊지 마. 그날 진아는 아이들과 함께 감나무 아래에서 사진을 찍었다. 사진 속 그녀의 얼굴은 주름졌지만 눈빛은 여전히 빛났다. 그 후 진아는 집에서 편안한 나날을 보냈다. 그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할머니, 우리 참 멀리 왔네요. 이제 제가 쉴게요. 어느 겨울 아침, 진아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잠든 듯 평온한 얼굴이었다. 장례식은 마을 전체가 참여한 축제 같았다. 공동체 멤버들, 손님들, 그리고 그녀의 책과 음식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모여 진해를 추억했다. 은지는 진아는 물론 지숙 씨의 사진을 나란히 놓고 말했다. 두 분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이제 제가 이어갈게요. 성민도 늙은 얼굴로 딸의 곁에 서서 눈물을 흘렸다. 진아야, 네가 내 자랑이야. 엄마도 네가 자랑스러웠을 거야. 진아는 떠났지만 탄의 지숙 할머니의 맛은 멈추지 않았다. 은지는 가게를 3개로 확장하며 할머니와 진아의 이야기를 새롭게 썼다. 몇 년 뒤 고향 마을에는 지숙 씨와 진아의 이름을 딴 작은 박물관이 생겼다. 그곳에는 레시피 노트, 책저, 그리고 그들의 삶을 담은 사진들이 전시되었다. 감나무는 세월을 지나 여전히 마당에 서 있었다. 봄이면 꽃이 피고 가을이면 열매를 맺으며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두 여성의 웃음소리를 전하는 듯했다. 지숙 씨와 진아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들이 남긴 사랑은 은지와 수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살아 숨쉬었다. 박물관을 찾은 한 소년이 말했다. 나도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그 말은 바람에 실려 감나무를 지나 하늘로 올라갔다. 지숙 씨와 진아의 씨앗은 이제 끝없이 뻗어나가 세상 곳곳에 새로운 열매를 맺고 있었다.